실제로 이제 그 세 분 생각하시 이유진 기자부터 좀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어떤 시도나 파격적인 제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인사 얘기가 나와서 전 청와대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임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못하는 게 거다. 이제는 예전처럼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 수석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보면 산업 영역에서 고연봉을 받고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그 연봉도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과거에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잘못이 파묘되기도 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하는 그게 예전과 다르게 사실은 그렇게 할 만한 동력이 별로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와대에서 이렇게 일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해도 설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강훈식 실장께 직접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배경훈 장관이랄지 아니면 한성숙 총리 같은 실제로 그 필드에 있다가 그 응해서 부름을 받고 온 분들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엄청난 숙고와 고민을 한 뒤에 여기 온 거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온 거지. 네네. 무언가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임명을 빨리 해서 뭐가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응원하는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지율 회복 방안이랄지 요거는 뭐 제가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진 게 30대나 청년층, 뭐 수도권, 맞아요. 소위 말해서 주요 정책 수요층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체감되는 어떤 정책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말씀 주신 그 인사들이든 뭐든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라서 청와대도 참 고민이 많겠다. 저는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그 반도체 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게 네. 단순한 합계치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비전, 정부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띄워봐야 된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동산 주식시장 뭐 그리고 솔직히 보안수사권 변경 과정에서 그 보였던 정치 양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뉴스의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진 않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풀려가고 있어요. 오세훈 맞아. 시장이랑 그 대화하는 모습 보이고 네. 그게 그냥 액면가대로 보면 오세훈이 던지고 김윤덕 시장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오세훈 시장이 던지든 우리가 던지든 어쨌든 간에 교착 상태를 풀고 부지를 마련해서 공급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정치가 작동을 하려면 따로 만나서 그러면 용산공원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탄천 여기 어떠냐. 네가 던져라. 네 성과로 가져가라. 그래도 정부의 성과거든요.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좀 보여요. 그런 것들이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근데 우리가 공급 정책을 쓰면 실제로 착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세수 확보가 된 게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저희 대한민국의 PIR은 매우 높아요.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뭐 파리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집값이 더 비싸거나 비등비등하거든요. 근데 RIR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소득 RIR, 네. 앞에 거는 소득 대비 뭐 주택 가격, 네네. RIR은 소득 대비 주거비인데 이거는 런던이나 이런 데는 보통 가처분 소득의 30%다 넘어갑니다. 조그마한 그 방 하나 구하는데 몇 백만 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네. 한국은 아니죠. 이게 엄청 낮아요. 18%에서 22%로 전세해서 구하면 되니까. 근데 집값은 비싼데 주거비 자체는 그렇게 비싼 나라가 아니어서 청년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해체되면서 지금 문제가 그렇지, 벌어지는 거잖아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고가주택 과세하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해야 되는데 전세가 없고 월세가 너무 올라가 있고 근데 내 소득은 안 올라가 있고 이게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세수 확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LH에 돈 내려보내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충할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 보조 수단으로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네.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윤규 대표는 좀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인사 얘기도 저희가 잠깐 했지만 인사가 이 정권이 가고자 하는 메시지와 방향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저는 쌓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인사들 많이 모셔서 저는 자리에 앉히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방향 설정 너무 잘했어요. AI 3대 강국, 지방주도 성장, 막 가슴 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향후 50년에서 100년을 준비하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이슈를 지금 소위 말해서 방향 설정은 맞았는데 그 다음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보면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했으니까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 평론 많이 했지만 이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막 그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대본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시거든 사실은. 뭐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극적인 걸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느끼죠.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 TV도 너무 좋은 게 이슈와 아젠다를 계속 여당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야당이 그 프레임에 와서 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하. 그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한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죠? 그때 정치개혁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돼지저금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뭐했죠? 그때 경제 개혁 얘기했어요. 경제. 147. 뭐 네, 그런 거. 경제 공약 많이 네. 했어요. 뭐 대우나도 했고 뭐 다 잘못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있지만 경제 얘기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뭐했죠? 사회문화 했어요 그때. 그렇네. 뭐 연금 얘기하고 뭐 문화 강국 얘기하고 뭐 그것도 장단점이 있죠. 물론 탄핵 당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재인 윤석열 이 8년 동안은요 잃어버린 8년이에요. 적폐청산하다가 윤석열 탄생하고 끝났어요. 그 윤석열 내란 진압 3년 한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지난 8년의 그 공백인 겁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 AI 너무 잘 하셨으니까 그럼 그 다음 아젠다를 뭘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다시 짜야 되거든요. 거버넌스를 다시 짜. AI 네. 시대를 맞이하는 이 낡은 그게 뭐 개헌이 될 수도 있지만 개헌은 너무 멀다면 거버넌스 체제를 다시 한번 또 만들어서 짜야 돼요. 이게 정치 개혁이거든요. 그럼 정치 개혁도 너무 크니까 큰 거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이고 그냥 더하기 빼기나 잘하세요. 무슨 미적분 합니까? 이런 희망도 없어. 그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정당 혁신이에요. 정당 개혁입니다. 제가 정바세 하고 있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당 혁신을 하려면 아젠다 제가 이미 다 만들어놨고 핵개 10개가 넘어. 아, 제가 10개도 많다 그래서 5개로 줄여놨어요. 바로 민주당 용역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아, 용역도 아니야. 이미 다 오픈해놨어. 오픈돼 있어요. 오픈 소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이게 정치개혁 정당혁신이 기득권을 걷어내는 것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할 거면 과감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로 짤 수 있도록 해줘야 젊은 세대들도 정치에 관심 갖고 정치에 들어와서 이 정치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전 이젠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씨를 뿌린 그 정치개혁의 열매도 네. 이젠 좀 맛보고 싶다라는 저는 그 갈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아젠다를 민주당이 해야 돼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저는 해가지고 네. 좀 정당혁신의 아젠다, 정치개혁 얘기를 네. 좀 많이 하시면 저는 지지율도 뭐 나름의 전 오를 것이다. 상승 작용도 될 것이다. 우리 신민규 대표의 그렇게 말대로 봅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는 정당혁신 TF를 운영하고 있고 음. 그 TF의 장은 최고위원 중에 하나인 박선원 의원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 굉장히 놀라웠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네 개인적으로는 여야 양당이 모두 당원 주권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중 당적자가 정말로 많다라는 증언이 기사를 통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따옴표로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이중 당적자였어 이러면서 과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한 지역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60대 김모 씨의 워딩입니다. 본인이 민주당 당원 명부를 쉽게 입수해가지고 대조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3명 중 1명꼴로 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일이죠. 네. 있는 일이고 그 당원 주권 얘기들을 뭐 각 당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당원 주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뭐 투표권 준다고 해서 당원 주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인 1표 한다고 해서 이를테면은 1,000원씩 6개월씩 내면은 이제 투표권을 주는데 그거는 정당 활동에 대한 소양, 정당 활동에 대한 정보 불균형 이런 걸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신천지, 뭐 통일교, 이중당적자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의 조직력 이런 것들이 끼어들 때 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제도적으로. 네. 신천지가 쭉 가입하면 신천지 주권이 되지 그게 당원 주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 정당 정치 매우 잘 돼 있는 나라들 보면 영국 같은 나라들 보면 거기는 내각제잖아요. 심지어는
당원 수가 100만씩 되는 정당이 없어요. 한 10몇만, 뭐 많아야 50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원들이 한 그 정당의 지도부의 임기에 해당하는 2년 정도는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정보 불균형도 지도부가 좀 해소를 해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당론 레포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내줘가지고 당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알고 뭘 하는지도 좀 파악도 하고 정당 네. 활동 통해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뭐 회의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보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그게 당원 주권이 되는 거지. 정청래 전임 대표께서는 당원 주권 하지만 당원들한테 무슨 정보를 줬나요? 막상 선거할 때 되니까 몇 월 달에 태어났냐 이래서 그냥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당에서 활동하는 저보다 막 가입한 당원들이 정보가 없어요. 아, 당연히 그냥 그렇겠죠.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지.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보라는 게 사실 기득권이고 힘인데 당에서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원들한테 당신들이 이런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주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튜브 보러 가잖아요. 매불쇼 가고 뉴스공장 가가지고 이 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남의 해석 듣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해석 권력이 필요해서. 네,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네. TV를 한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랑 유튜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그 정보 불균형 해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이제 당원 주권이 되고 뭐도 되고 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말만 당원 주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다. 당원 주권이 취약한 게 이 기사를 보면 A4 민주주의라고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흔히들 얘기한 선거 빠꼬미를 후보자가 찾아가면은 형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신규 당원 명단 이런 것도 쉽게 A4 용지에 적어 준다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어떻게 보면 선거 장사를 하는 거고 네. 장사에 가까운 선거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당원 모집책을 F1이라는 은어로 부른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역의 건설업자나 이장 같은 분들이라는 거. 그러면서 10명, 20명씩 당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인맥을 활용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사실 이번에도 뭐 1인 1표 당원 주권 이것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개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방식의 동원형 선거라는 것을 용인해주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전 이게 공화주의의 위기라고 보는데 제가 이해하는 공화주의는요 각자 직역에 맞는 직역 윤리를 가지고 본인 자리를 지키는 게 전 공화주의의 완성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유니폼을 안에다가 빨간색을 입고 빨간 팀을 위해서 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중이 막 운동장에 난입을 해. 그거 훌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1인 5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도 운영해, 여론조사 기관도 갖고 있어, 컨설팅도 받아, 또 정당 업무도 용역받아.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이런 거를 지금 한 명이 막 4-5개씩을 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아까 우리 하 소장님 말씀하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당원주권주의의 전제고 하나가 더 있어요. 참여의 기회도 동등하게 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정보 불균형, 참여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1인 1표를 실질화해서 쓸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한 당은 3,000원 내면은 투표권 사는 거고 한 당은 6,000원 내면 사는 거니까 6,000원이면은 뭐 계산기 때리면은 동원 가능하네. 동원 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옛날에 조금은 이제 국민의힘 비판할 때 저거 버스에임 아니냐. 버스의 힘. 근데 버스로 동원하는 거나 유튜브로 동원해서 그거 찍으라고 하는 거나 본질이 뭐가 다릅니까? 동원은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기회를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문제, 돈과 기회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이가 들었든 젊든 간에 다 자영업자들만 정치할 수 있어요. 우리 이유진 기자님 정치 못해. 아니 회사원들은 못해요. 주식투자 잘했어. 아니 회사원들은 왜 못하냐면 아니 9 to 6로 그 회사에 묶여 있는데 네. 어떻게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려면 내가 회사를 어렵게 들어온 회사를 과감히 사표를 쓰고 나와야 그렇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출마 휴직제도 하자. 맞아, 계속 주장하고 출마 있어. 휴직제 해야 이 지금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기회도 젊은 사람들 기회가 있나요? 그 정치 신인들 기회가 있나요? 없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선출직 연한 총량제 이거 좀 해서 정치인들 뭐 삼선 규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총량으로 규제하자. 그러면 순환이 되니까 새로운 사람들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상시 공천제. 항상 그 때만 될 때 공천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주자. 상시 공천을 해서 의원들 긴장감 있게 하고 교체해 주자. 그리고 돈.
원외들 후원금 모집하자는 거 이거 말로만 나오고 개선된 게 있습니까? 이 불균형, 돈의 불균형도 시정 못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요? 그리고 정당의 보조금 이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국민들한테 선거 바우처를 줘서 국민들이 후원금을 하게 하자. 이게 국민 주권에 맞지 않나요? 지금은 의석수대로 딱 나눠가지고 1,000억 원이 되는 국민들의 세금을 양당이 논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무슨 삼지대가 어떻게 나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 사람들은 세금 갖고 정치하고 여기는 자기 돈 갖고 정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돈과 기회와 시간의 문제를 네. 정치권에서 풀지 않으면은요 이 참여의 문제 못 풉니다. 그 정치 전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걸 다시 당원 주권으로 다시 좁혀서 말씀드리면 되게 재미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각 당의 당원 당규 강령 이런 거 다 있어요. 다운받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당론이라고 컨트롤 F 눌러서 한번 찾아보세요. 당론. 당론을 찾아보면 당론을 위반하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당론 위반하면 징계 받잖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게 징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조항인데 당론을 어떻게 정한다는 절차가 없어요. 야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예. 그러니까 보통 당론 어떻게 정하냐면 지도부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의총 열어가지고 박수 쳐서 수임 받고 땡. 네. 예. 그리고 난 뒤에 저 같은 당원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나는 그 당론 찬성 못하는데 하면 해당인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민주적인가요? 지난번에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 당론으로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 비상구를 보고 있는 분 중 수많은 당원들이 해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네. 그래놓고 당원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당원 주권이에요? 당원 주권이라는 거는 당론을 정할 때 당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지. 수기하고 토론하고 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도부에서 자기들이 인사동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많이 하게 하고 뭐 생년월일을 별로 찍게 하고 이걸 보고 당원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당원 주권인 건데 당원 당규부터 일단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 기대감은 큰 것이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 정당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 가지고 긍정 평가는 50%, 부정 평가는 37%이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로 이어지는 컨벤션 효과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국정 지지율도 함께 동반 상승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희망과 기대감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전반적인 여권 지형에 뭐 대통령 지지율 포함해서 하락세가 있는 이유는 뭐 이유는 여러 개지만 본질은 당과 자꾸 불협화음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당 안에서도 뭐 명청 갈등 이런 그렇죠. 식의 네. 선거를 뜨겁게 치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저는 김민석 대표 체제가 이제 됐기 때문에 당정 갈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 안 합니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잘 하실 거라고 좀 믿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네. 이 거대한 조직을 끄는데 대전략, 중전략, 소전략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딱 전략을 가지고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좀 체화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는 좀 전략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저는 반영이 돼서 지금 잘할 것이다라는 게 50%. 장동혁 대표랑은 뭐 거의 반대잖아요, 반대. 거의 더블 스코어하고 반대인데.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렇죠. 많은지. 네, 뭐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거의 회생 불가하고.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사명은요. 국민의힘이라는 내란 세력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안에도 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이진숙이라는 저 의원의 5.18 토론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런 정당. 이제 그만 정치해야 되거든요. 심각하죠. 네. 근데 그걸 정리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자동으로 자정되는 방법은 없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잘해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역사적 사명을 좀 민주당에서 깨닫고 국민의힘보다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다음번에 지방선거 열리면은 대구시장 다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전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저는 잘 부응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청 관계는 이미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고 당내 뭐 친명계 친청계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어제 사진 보여드립니다마는 경북 안동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자꾸 저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최후가 상당히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들, 귓말도 나누고 그다음에 뭐 서로 이제 환하게 쳐다보는 상대방을 응시하는 모습이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기자들에게 노출된 자리에서 언론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자세를 자꾸 취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잘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네. 거고요. 실제로 뭐 언론 보도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이 계기가 뭐냐 하면 25일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만찬이 계기가 됐다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심지어 이제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좀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네. 그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의 제안으로 최민희 최고위원하고 러브샷을 했다는. 김민석의 제안으로 한 거다. 네. 근데 저는 별로 상상은 하고 싶지 않긴 한데 어쨌든 그래. 그런 장면도 네. 노출이 되고 뭐 당정청은 하나라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통합의 의지를 이렇게 밝히고 휴전 모드로 빠르게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거고 실제로 워딩도 상당히 좋았는데 김민석 대표는 당의 미래를 우선하면서 최고위원회 운영을 하나로 만들어준 최고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했고 공개적으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모두가 친명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연연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물론 충돌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서로가 상호 간에 위기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뭔가 우리가 좀 단합하지 않으면 국정 전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공감대는 유시민과 다르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고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비평은 좀 절제하려고 하는 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당선되지 않잖아요. 민주주의. 맞아요. 네.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라도 유권자가 선택하면은 그건 존중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니까 이제는 팀 정청래의 구성원이 아니라 팀 김민석 혹은 팀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대하려고 해요. 저도. 근데 저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정청래 계파의 뭐 몫으로 들어온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지도부 망하는 거고요. 계속 그 봉숭아학당 될 거니까. 근데 아니다. 우리는 당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 정당 운영 잘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지도부는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각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다행스럽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해결책을 좀 드리면 최민희 의원은 말로는 이제 우리가 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불안불안했죠. 처음에도 뭐 청년 최고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면요. 당 대표와 저렇게 웃는 모습 연출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그럼 그 행동이 뭐예요? 지금 당을 흔들고 정권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최고위원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내야 되는데 단호한 심판. 아마 네. 저나 하원기 소장님만큼도 최민희 의원이 유시민 씨에 대해서 비판 안 합니다. 아니, 전 비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은 들어봤지. 뭐 참 지식인인가? 참 지성인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지만 유시민 씨 같은 세력이 뭐 유시민이라는 인물만 제가 꼭 찝는 게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을 흔들고 정권을 흔들면 뭐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맞습니다. 누구라도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당대표랑 막 좋은 그림 만들고 글쎄 이게 얼마나 가고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지에 대한 전 의문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걱정, 제가 갖고 있는 의구심 이게 잘못됐다라고만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해소를 해줘야지. 그 비판받지 않기 위한 행동을 본인이 하시면 제가 비판할 일도 없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면 제가 굉장히 머쓱해지죠. 막 내가 괜히 비판한다. 지방 나 무슨 방송을 뭐 못 할 수 있어. 나 무슨 비판 네. 중독인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반성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도 저는 뭐 사람에 대해서 뭐 누구라도 저는 그래도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는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전 행동으로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이제 비판도 사그라들 것이다. 아니, 자꾸 그러시니까 또 조롱하고 싶어지잖아요. 참아. 오늘은 참아야 돼. 참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 그리고 저 유시민 네. 할아버지도 지금 상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조롱한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고 우리 토마토 오네어님이 유시민은 안방 유튜브라는 안전지대에 숨어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제발 낚시나 다니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성종성님은 문재인 정부 실패가 무슨 큰일로 그리된 게 아닙니다. 교육정책, 부동산, 조국 문제
문제 등등 잽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들 우리가 네. 굉장히 새겨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저 근데 잽은 아니었죠. 부동산 조국 문제. 컸죠. 야, 오늘 잽으로 해 그냥. 하이킥이었죠. 하이킥. 네. 하이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오늘 김영진 의원이 이제 MBC 시선집중에 나왔는데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비평을 하시면서 그 뭐라고 말했냐면은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리산 둘레길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김종배 앵커가 왜 하필이면 거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유럽은 자주 다녔으니까 지리산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하왕희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의 얼굴과 말에는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본인이 국정 운영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유가 그렇게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멘탈이 약해서죠. 멘탈이 약해서고 유시민 작가님은 예전에 본인이 썼던 그 사과문 있어요. 네. 2020년도에 네, 사과문학의 정수라고 하는 그거를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과도한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뭐 무슨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다. 이 본인이 쓴 겁니다. 지금에도 적용이 된다. 네, 그리고 정치 비평을 가장하여 정치적 공방을 직접 벌이는 정치인처럼 행동했다. 본인이 적어놓은 거거든요. 뭐 다시는 그래서 정치평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과도한 적대감에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문장이 그 사과문에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감정적인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그렇지, 대통령에 대해 그렇지.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용하는 워딩들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가 아니에요. 선동이에요, 선동. 그리고 추측에 기반한 선동. 다 레토릭으로만 이루어져 그러니까, 있고 네. 뭔가 규정하고 주장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거는 없고 뭐 그러잖아요. 유시민 작가께서 선동에 능한 거는 알고 있죠, 다. 예전에 정치하실 때부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우리 진영 내부에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으니 네. 낚시단이라 이거야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좀 심호흡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시민 씨에 대해서 제 말로 표현할 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좀 다른 색다른 평가를 색다른 해보려고 평가? 그래요. 네. 2005년도 9월 1일에 유시민 의원이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인터뷰했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저희 소개했습니다. 예, 네. 언론인들의 행위는 대통령 모욕하기. 음. 지금 상황이랑 완전히 오버랩되는데 위치만 바뀌어 있어요. 유시민 씨가 이제는 조선일보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댓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2026년 8월에 유시민이 동일인인 2005년의 저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이렇게 하고도 있고 미래 또 20년 후에 나에게. 예언적 편지. 그리고 어떤 네. 분은 이랬던 유시민이 26년 현재 민주당 대통령을 까고 있다니 허탈하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은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지 수긍이 간다. 어떤 분은 이제 비난가 유시민 뭐 이렇게 계속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본인도 자기가 했던 인터뷰 네.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고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네. 보면 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마디만 드리자면 짧게 그 조롱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조롱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작가님이야말로 평생 동안 말과 글로 얼마나 많은 분들 남들 조롱하고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매불쇼 나와가지고 당내 다른 후보군이라고 찝히는 사람들을 인신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논란됐죠. 네. 아니 논란도 안 됐어요. 그냥 최욱 작가도 그냥 깔깔깔깔 웃고 최욱 앵커도 그랬어요. 그냥 뭐 아직도 제가 워딩이 기억나는데 김부겸 총리를 그러니까. 향해서 네. 뇌를 안 써서 그렇다 이런 표현 그때 썼단 뭐 책 말이에요. 얘기도 하지 않았나? 공부를 안 아니었나? 한다. 네. 공부를 안 한다, 뇌를 안 써서 얘기를 했죠. 그렇다. 자기 네. 그릇보다 뭐 더 해먹었지 않느냐, 좀 쉬세요, 뭐 이랬거든요. 그게 비평이에요? 조롱이지. 그게 비판이고 아니, 비평이에요? 레거시 언론에 대해서 여전히 재래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조롱을 넘어서서 인격 모독이잖아요. 자기 편 아니면 자기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그게 비평입니까? 아이고 아니 그리고 지나칩니다. 김호준 씨가 뭘로 지금 저 사이즈가 됐습니까? 나는 꼼수다 아니에요. 맞아. 나는 꼼수다의 그 컨텐츠를 관통하는 요소가 뭐예요? 조롱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남들 조롱하면 본인도 조롱받을 수 있는 거지. 저도 이 채팅방 들어보면 엄청 많아요. 아니야. 요즘은 대형기라고 그런다. 대형기라고 그랬지. 대형기 그룹들이 요즘 지금 다 정리하고 너 있어. 인기 좋더라. 이거는 같이 가요. 그 주에 제가 그분들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면 대헌기라고 하고 그분들 듣기에 별로 동의가 안 된 얘기하면 또 대변기가 됐다가 아이고,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소원기가 됐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비난에도 취하지 말고 칭찬에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언제든지 거예요. 그 하은기는 옳은 소리 하니까 너의 생각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경고 우리- 아니잖아 지금. 예.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인 거고 그러다가 일치할 때가 있는 거지. 본인이 그거 막 신경 안정제 소리 들을 네. 때는 내가 진짜 신경 안정제인가 보네 하다가 본인이 비판받으니까 세상이 다 나를 조롱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네. 이거 너무 자기중심적인 아니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는데 유시민 씨가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에 사과를 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조롱을 제가 아하, 안 쓸 멈춥니까? 각오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 하고 다니는 행동 이걸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맞아, 거기 맞아. 때문에 네. 저는 자성과 자아 성찰과 반성이 있을 때까지는 네. 제가 계속 전담 마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분이지만 이분도 촉법이야. 백낙적 교수님에 비해. 아이고. 본질적으로 유시민 작가나 저 같은 사람들은 저기 전국 담화 같은 거예요. 무슨 대단한 사상가도 아니고 정책 결정권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면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냥. 예, 예. 그냥 여러분들이 뉴스나 정치권 돌아가는 것을 정보를 취할 때 그 해석을 도와주는 틀일 뿐인 거지. 네. 뭐 대단한 뭐 투사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의 통찰이나 정보를 봤을 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사라지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